설국은 겨울하면 연상되는 대표적 소설이다. 1935년부터 문해춘축 등의 잡지를 통해 발표한 단편소설에서 확장해 나가 1937년에 단행본으로 묶은 뒤 다시 1948년에 완결판을 출간하게 된 작품으로 10년 이상을 매만진 작품이라 매우 공들인 묘사가 소설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 일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197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꾸준히 일본 문단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1899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어릴 때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잃고 매우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로 인해 그의 작품 전반에는 허무와 고독, 죽음의 이미지가 흐르는데 설국은 이러한 작가의 내면을 반영하며 단순한 현실의 묘사나 재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재창조된 세계를 인식하려는 신감각파적인 기법이 정점에 이른 작품으로 평가된다. 소설 설국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게이샤 고마코, 처녀 요코와 주인공 시마무라 간의 인간관계가 일본적인 관점의 서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국의 주요 무대는 군마현과 니가타현의 경계에 있는 시미즈 터널을 빠져나와 있는 유자와 온천으로 가와바타는 1934년 6월부터 1937년까지 이곳의 고반 료칸에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 만난 코다카 키쿠라는 게이샤가 소설 속 고마코의 모델이 되었다. 소설 설국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춰 섰다. 라는 아주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夜の底が白くなった。信号所に汽車が止まった。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춰 섰다. 向かい側の座席から娘が立ってきて、島村の前のガラス窓を落とした。 건너편 좌석의 여자가 일어서 다가오더니 시마무라 앞에 유리창을 열어젖혔다. 雪の冷気が流れ込んだ。娘は窓いっぱいに乗り出して遠くへ叫ぶように。 눈에 냉기가 흘러들었다. 여자는 한껏 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멀리 외치는 듯이 駅長さん、駅長さん。 역장님, 역장님. 明かりを下げてゆっくり雪を踏んできた男は、襟巻きで鼻の上まで包み、耳に帽子の毛皮を垂れていた。 등불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고 온 남자는 목도리를 콧등까지 두르고 귀에 모자에 모피를 들이우고 있었다. 소설 속 국경의 긴 터널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와 환상의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탓에 무의도식하며 일본 전통춤 혹은 직접 보지도 못한 서양 무용에 관심을 지니고 있던 주인공 시마무라는 게이샤인 고마코와 재회하기 위해 설국행 기차를 타고 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환상의 세계 설국에 들어서자 시마무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요코라는 처녀였다. 병든 남자 유키오를 간호하고 있는 그녀에게 시마무라는 흥미를 느낀다. 밤 기차의 실내 공간 속에서 거울이 되어버린 기차 차창에 비치는 요코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은 그 미적인 표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흐려져만 가는 기억 속에서 그래도 이 손가락만은 이제부터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줄을 긋자 거기 뜻밖에도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는 하마터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니 맞은편 좌석의 여자 얼굴이었다. 창 밖은 어둠이 내리 깔려 있고 기차 안은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유리창이 거울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스팀의 훈훈한 온기로 유리가 수증기에 젖어서 손으로 닿을 때까진 거울 구실을 안 했던 것이다. 처녀의 한쪽 눈이 이상할 만큼 아름다워 시마무라는 얼굴을 창가에 가까이 대고 저물어가는 저녁 풍경에 취한 듯 여수에 젖은 얼굴을 짚고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렀다. 처녀는 가슴을 약간 비스듬히 하고 앞에 누워있는 사나이를 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는 창쪽을 베개로 하고 처녀가 앉아있는 곁에서 꼬부린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3등차였다. 시마무라의 바로 옆자리가 아닌 하나 건너 저쪽 좌석이라 모르는 사나이의 얼굴은 귀 언저리 박힌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처녀는 시마무라와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어 똑바로 쳐다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기차에 올랐을 때 뭔지 서늘하게 찌르는 것 같은 아름다움에 눌려서 시선을 내리까는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사나이의 검푸르고 누른 손이 보여 시마무라는 2번 다시 그쪽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렇듯 거리라는 것을 잊어가며 두 남녀는 끝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런 탓인지 시마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괴로움보다 꿈속에서 요지경을 바라보는 그런 심경이었다. 기이한 거울 속 풍경 때문이다.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흐르고 있었다. 처녀의 얼굴 한복판을 사냐의 등불이 스쳐 지나갈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 먼 산 위의 하늘은 저녁 노을의 여운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차창 너머로 보는 풍경은 먼 곳까지도 아직 형체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러나 색채는 모두 없어지고 어디까지 가도 평범한 상가들의 모습만이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처녀의 얼굴이 그 풍경 속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기차는 그리 밝지도 않고 거울처럼 또렷하지도 않았다. 시마무라는 어느새 거울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저녁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둥실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럴 즈음 처녀 얼굴에 불이 켜진 것이다. 거울 속의 영상은 창밖의 불빛을 지워버릴 힘은 없었다. 불빛도 영상을 지우진 않았다. 불빛은 그녀의 얼굴 속을 흐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도 않았다. 차갑고 먼 빛이었다. 새까만 눈동자의 주위를 불그스레한 밝히면서 처녀의 눈과 불빛에 겹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어두운 물결 위에 떠있는 요염하고도 아름다운 야광충이었다. 온천 마을에 도착한 시마무라는 여관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여관에서 고마코와 재회한다. 둘은 서로의 공통 관심사인 일본 전통춤과 음악을 매개로 친해진 사이였다. 시마무라가 목욕탕에서 나오자 모두들 잠이 들어 고요하기만 했다. 낡은 복도는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유리문이 가느다랗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긴 복도 끝 사무실 모퉁이에 긴 옷자락을 마루 위에다 퍼뜨린 채 여자가 혼자 우뚝 서 있었다. 마침내 게이샤가 나오게 되었나 보다 해서 옷자락을 본 순간 섬뜩했으나 이쪽으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 몸 어딘가를 흐트려서 맞이하는 기색도 아닌 잠자코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시마무라는 먼 빛으로나마 진지한 것을 느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으나 옆에 가서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자는 화장을 세게 한 얼굴로 미소 지으려다 도리어 울상이 된 채 아무 말 없이 둘은 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편지 한 장 없었고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무용책을 보내준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 여자 쪽에서 보면 그저 잊어버렸다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으리라. 먼저 시마무라 쪽에서 사과나 변명을 해야 할 자리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그를 책하기는커녕 몸 가득히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는 필경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자신의 불성실을 되새길 것만 같아 멈칫 그녀에게 눌리는 듯한 달콤한 즐거움에 쌓였다가 계단 밑까지 오자 이놈이 제일 자네를 잘 기억하고 있더군 하고는 집게 손가락을 뻗친 주먹을 대뜸 여자 눈앞에 내밀었다. 그래요.
여자는 그의 손가락을 잡은 채 손을 끌듯이 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고다스 앞에서 손을 놓자 여자는 갑작스레 목덜미까지 붉어지면서 또 그 손을 잡았다. 이 손이 날 기억해줬나요? 오른쪽 아냐 이쪽이야. 하며 여자의 손에서 오른손을 빼 고다스에 놓고는 왼쪽 주먹을 내놨다. 그녀는 시치미를 뗀 얼굴로 네, 알고 있어요. 하고 웃으며 시마무라의 손을 펴 거기다 얼굴을 갖다 댔다. 이것이 날 기억해줬군요. 그때는 눈사태 위험기도 지나고 신록의 등산 계절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으름덩굴의 새순도 얼마 안가 밥상에 오르지 않았다.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는 자연이 자신에 대한 성실성마저 잃고 그것을 돌이키려면 산이 좋을 거라고 곧잘 혼자서 산을 걷곤 했다. 그날 밤도 접경의 산을 이산저산 다니다가 이래만에 온천장에 내려와 게이샤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은 도로공사가 끝난 축하 행사로 마을의 누에고치 창고 겸 가설극장을 연회장으로 쓸 만큼 법석이어서 12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게이샤로는 손이 모자라 어렵겠지만 선생님 댁 아가씨라면 연애를 도우러 갔다 한들 춤이나 두세 번 보여주고 돌아올 테니 혹시나 와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시마무라가 되묻자 샤미생과 일본 춤을 가르치는 선생댁 아가씨는 게이샤는 아니지만 큰 연회 같은 데에는 간혹 불려가기도 한다는 둥. 동기가 없고 나이든 게이샤들은 서서 춤추기를 싫어해서 그 아가씨는 꽤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둥. 여관집 손님방에는 좀처럼 혼자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여염집 색시라고는 할 수 없다는 둥 하녀 얘기는 대강 그런 것이었다. 고지 들리지도 않았으나 그런가 하고 있었더니 1시간쯤 지나 여자가 하녀와 같이 들어왔을 때 시마무라는 깜짝 놀라 앉음새를 고쳤다. 여자의 인상은 이상하리만큼 정결했다. 발가락 뒤 움폭한 데까지도 고울 것만 같았다. 옷 맵시는 어딘가 게이샤 티가 났지만 옷자락을 게이샤처럼 끌지도 않았고 보드라운 호옷은 오히려 단정히 입은 편이었다. 그러나 오비만은 걸맞지 않게 비싼 것 같아 도리어 애처롭게 보였다. 여자는 이 눈꼬장 태생이며 동경서 술집 접대부로 있다가 빚을 갚아준 남자가 있어 그 남자를 의지하면서 장차 일본 춤 선생이나 되려고 했던 것이 1년 반쯤 지나 돌봐주던 남자가 죽어버렸다는 의외로 솔직한 얘기를 했다. 그는 처음부터 여염집 여자를 대하는 기분이었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지라. 인간의 그리움이 따스하게 넘쳐 흘러서 여자에게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다음날 오후 여자는 목욕 그릇을 복도에 놓아두고 시마무라 방으로 놀러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넌지시 게이샤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소개란이요? 알고 있잖아. 망측해라. 난 그런 부탁 받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고는 훌쩍 창가로 가서 접경의 산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볼을 붉히면서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신랑이 끝에 잠시 후 17, 18세가량의 게이샤가 불려왔지만 시마무라는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고 신록의 향기에 젖은 뒷산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그는 고마코를 다시 만난다. 여자는 화가 난다는 듯이 조롱하는 말투였으나 게이샤를 부르기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처음부터 이 여자를 바랐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시마무라는 여느 때처럼 빙빙 먼 길을 돌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런 자신의 혐오를 느꼈다. 날씬한 등 높은 코가 약간 쓸쓸해 보이지만 그 밑에 자그마하게 담은 입술은 젖은 빛으로 윤기가 흘렀다. 바탕이 약간 도톰한 둥근 얼굴은 그저 평범한 윤곽이지만 하얀 도자기에 엷은 보리연지를 입힌 듯한 피부에다
목덜미에는 아직 덧살이 붙지 않아 미인이라기보다는 우선 정결했다. 요정에 나간 일이 있었다는 여자치고는 앞가슴이 약간 나온 체격이었다. 어머 어느새 이렇게 파리떼가 몰려왔어요. 하면서 그녀는 옷을 털고 일어섰다.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두 사람 모두 어색해질 뿐이다. 그날 밤 10시쯤 됐을까, 여자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시마무라를 부르면서 털썩 내던져지듯이 그의 방에 들어오자 책상머리에 넘어질 듯이 주저앉곤 거기 놓인 물건들을 취한 손짓으로 흐트러뜨리며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여자의 머리가 그의 뺨에 놀릴 정도로 목을 안고 있었기에 손이 절로 여자의 품 안에 들어갔다. 여자는 이미 그의 손에 가슴을 맡긴 채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보인다면서. 연극이나 영화배우 이름을 20-30개나 늘어놓다가 이번에는 시마무라라고만 수없이 썼다. 시마무라의 손바닥 안에서 갸륵한 부푸름이 점점 뜨거워졌다. 여자는 갑자기 몸을 빼고 일어서서 방 한구석에 폭 쓰러졌다. 고마코는 술에 취해 시마무라의 방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 일찍 사람 눈을 피해 여관을 빠져나가고 시마무라도 그날 도쿄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이다. 여자는 얼굴을 들어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갖다 대었다. 눈시울에서 코 양편에 걸쳐 홍조를 띤 것이 짙은 분 화장 밑으로 비쳐 보였다. 그것은 눈꼬장의 밤의 차가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머리의 짙은 검은 빛으로 인해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시마무라가 다시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는 고다스판 위에서 손을 꼽기 시작했다. 무슨 셈을 하고 있지? 5월 23일이었죠. 날짜를 세고 있었구만. 꼭 199일 만이에요. 5월 23일이라고 잘도 기억하고 있군. 일기를 보면 당장 알죠 뭐. 일기를 쓰고 있나? 오래된 일기를 쓰는 것은 참 즐거워요. 뭐든지 숨김없이 그대로 적은 거라서 혼자 읽으면서도 부끄러워져요. 어떻든 시마무라가 그녀를 다시 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게이샤가 된 지금 오히려 말을 꺼내기가 거북했다. 그때 그녀는 술에 몹시 취해서 몸을 이리저리 뒹굴면서 절대로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하던 말도 생각이나 시마무라는 망설이고 있는데 여자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12시 기차네요. 하며 마침 들려오는 기적 소리에 일어나 장지와 유리문을 왈칵 열어 제치고는 문턱에 몸을 내던지듯이 걸터 앉았다. 냉기가 방으로 일시에 흘러들었다. 기적은 점점 멀어지면서 밤바람 소리 같이 귀에 울렸다. 이봐 춥잖아. 하고 시마무라가 일어나서 다가가니 바람기는 없었다. 온 천지에 눈이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숙이에서 울려오는 듯한 매서운 야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거짓말 같은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마치 허무한 속도로 떨어져 갈 듯 선명하게도 빛나고 있었다. 별무리가 눈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하늘은 점점 멀고 밤의 빛깔은 짙어만 갔다. 접경의 산들은 이제 그 모습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시마무라가 다가온 것을 알자 여자는 문턱에 엎드렸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고 이런 밤을 배경으로 한 다시 없이 완고한 그런 모습이었다. 시마무라는 또냐 싶었다. 감기 들어 이렇게 찬데. 하고 시마무라는 여자의 목 언저리를 잡고 획 뒤로 잡아 일으키게 했다. 여자는 문턱에 매달린 채 잠긴 목소리로 나 돌아가겠어요. 잠시 동안만 이대로 놔두세요. 그럼 난 탕에 갔다 오지.
싫어요. 여기 계세요. 그럼 창을 닫아줘. 잠깐만 이대로 놔둬 주세요. 발밑 바다밑까지 싸늘하게 차가워졌다. 혼자서 탕을 가려니까 기다리세요. 나도 같이 가요. 하며 이번엔 여자가 순순히 따라 나왔다. 어느새 방 안까지 밝아졌는지 여자의 붉은 볼이 환하게 보였다. 시마무라는 놀랄 만큼 붉어진 뺨을 황홀히 바라보며 물었다. 뺨이 굉장히 붉은데 추워서 그래? 추운 게 아니에요. 화장을 지웠기 때문이죠. 난 잠자리에 들면 금세 발끝까지 달아오르곤 해요. 하고 그녀는 머리맡 경대 쪽을 향해 갔다. 기어코 다 밝아버렸죠. 가겠어요. 시마무라는 그쪽을 보고 얼른 목을 움츠렸다. 거울 속에 하얗게 빛나는 건 흰 눈이었다. 그 눈 속에 여자의 빨간 뺨이 떠 있는 것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정결한 아름다움이었다. 벌써 해가 뜨는지 거울 속의 하얀 눈은 차갑게 타오르듯 광채를 뿜었다. 거기 따라 눈 위에 떠오르는 여자의 머리도 선명한 보라빛 검정으로 한결 빛났다. 마을 산책에 나선 시마무라는 큰 길가에서 고마코를 만나 고마코가 사는 집으로 간다. 고마코의 방은 지붕 및 다락방 누에를 치던 방이었다. 집주인인 춤선생은 한국어리에서 게이샤로 있다가 나중엔 춤선생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나 50세 전후의 중풍을 알아 유양 겸 이 온천 마을로 돌아왔고 기차 안에서 요코가 돌보던 환자는 춤선생의 아들로 장결핵으로 죽으러 왔다고 했다. 미닫이가 열리며 고마짱, 이걸 타 넘으면 안 되겠지? 맑고도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시마무라에겐 귀에 익은 밤차 창문으로 눈 속의 역장을 부른 그 요코의 목소리다. 괜찮아. 요코는 유리 요강을 들고 작업복채로 살짝 샤미센을 넘어섰다. 역장과도 아는 사이 같은. 어젯밤 태도로 보나 이 작업복 차림으로 보나 요코가 이 지방 처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화려한 귀가 반쯤 작업복 위로 나와 있어 노란색 검은색에 거친 작업복줄 무명이 한결 선명하게 눈에 띄고 모슬린의 긴 소매도 같은 이유로 유염하게 보였다. 요코는 힐끗 찌르듯이 시마무라를 보고는 말없이 현관을 지나쳤다. 시마무라는 밖에 나와서도 요코의 눈길이 그의 이마 위에서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먼 등불과도 같이 차가웠다. 왜냐하면 차창에 비치는 요코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상과들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편을 스쳐갔고 등불과 눈동자가 겹쳐져서 환하게 밝아졌을 때 시마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렸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시마무라는 안마사를 만난다. 안마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안마사로부터 고마코가 춤선생 아들과 약혼한 사이라는 소문이 있고 그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고마코가 여름부터 게이샤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고마코가 아들의 약혼자, 요코가 아들의 새로운 애인, 그렇다 치고 아들이 머지않아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헛수고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마코가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도, 몸을 희생하며 요양을 시킨 것도 모두가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코는 춤선생 아들과 소꿉친구이고 도쿄로 팔려갈 때 그가 혼자 전송해 주기는 하였지만 약혼자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춤 선생님이 자기를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생각한 때가 있었던 듯하지만 입 밖에 낸 적은 없었다고 한다. 고마코는 살짝 아랫 입술을 깨물어 보이며 샤미센을 무릎 위에 놓고 벌써 다른 사람이 된 듯 순순히 교본을 펼쳐 보이며 가을에 악보로 연습한 거예요. 간진초였다. 갑자기 시마무라는 볼에서 소름이 끼칠 듯이 뱃속까지 맑은 전율이 스며들었다. 어이없게도 텅 비어버린 머릿속 가득히 샤미센의 음률이 올려 퍼졌다. 호되게 한 대 얻어 맞은 것이다. 경건한 생각에 사로잡혀 회한의 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19이나 20살 난 시골 게이샤의 샤미센쯤 뻔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방한인데도 무대 위에나 선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고마코는 일부러 어떤 구절은 억양도 없이 내려 읽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귀찮다고 빼버리기도 하다가 점점 신들린 사람처럼 높아지더니 채소리도 꽤 날카롭고 세차게 맑아졌다. 간진초가 끝나자 시마무라는 안도의 숨을 쉬곤 아, 이 여자는 내게 반해버렸구나 하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이런 날씨엔 소리가 다르다 하고 눈갠 하늘을 보면서 고마코가 한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공기가 확실히 다르다. 극장의 벽도 없고 청중도 없고 보혜의 먼지도 없는 소리는 다만 순수한 겨울 아침에 맑게 퍼져서 멀리 눈 덮인 산으로 똑바로 올라갔다. 항상 산골짜기의 대자연을 상대로 고독하게 연습한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기에 체가 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고독은 예술을 무너뜨리고 야성의 의지와 힘이 깃들여 있었다. 다소의 소질이 있다고는 하나 복잡한 곡을 악보로 독습하여 악보를 안 보고 샤미센을 이만큼 탈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강한 의지의 노력이 쌓이고 또 쌓였을 것이다. 세 번째로 미야고도리를 타기 시작할 때는 그 곡이 매끄럽고도 부드러운 탓도 있겠지만 시마무라는 소름 끼치는 듯한 기분은 사라지고 따뜻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고마코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자 새삼스레 육체의 친근감이 느껴졌다. 돌아가기 전날 달이 밝고 공기가 무섭게 차갑던 밤에 시마무라는 또 한 번 고마코를 불렀더니 11시가 가까워졌는데도 그녀는 산책을 나가자고 우겨댔다. 얼어붙은 길이었다. 마을은 한기 밑바닥에서 잠들고 있었다. 고마코는 옷자락을 걷어 허리에 찔렀다. 달은 마치 푸른 얼음 속의 칼날같이 맑았다. 역까지 가야 해요. 미쳤어? 왕복 16일인데. 당신 이제 도쿄로 돌아가죠? 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마무라는 온몸이 추위에 떨렸다. 방에 돌아온 고마코는 갑자기 풀이 죽어서 고다스에 깊숙이 양팔을 집어넣고 고개를 숙인 채 전에 없이 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다스 덮개는 그대로 이를 테면 이불과 겹쳐져서 윗 옷자락이 고다스 전에 닿도록 자리가 하나 펴져 있었는데 고마코는 옆으로 고다스를 끼고 앉아 잠잤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왜 그래? 돌아가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상관 말고 당신은 주무세요. 왜 가려는 거지? 안 가요. 밤이 셀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심통 그만 부리라고. 심통 같은 건 부리지 않아요. 그럼? 괴로워요. 당신 이제 도쿄로 돌아가세요. 고마코는 고다스 위에 살며시 얼굴을 묻었다. 괴롭다는 이유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깊이 빠져들 것 같은 불안감에서일까, 아니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일까. 여자의 마음은 벌써 거기까지 와 있었던가 싶어 시마무라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이제 돌아가세요. 실은 내일 갈까 하는데. 왜 가야 해요? 언제까지 있어도 난 자네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 멍하니 시마무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격한 어조로 그게 나빠요. 당신은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하고 안타까운 듯이 다가와 갑자기 시마무라의 목에 매달리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니까요. 두서없이 주절거리며 미친 듯이 쓰러져서 몸 주체도 잊어버린 것 같다. 이윽고 다사롭게 젖은 눈을 뜨고는 내일 꼭 돌아가세요. 하고 조용히 말하고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다음날 시마무라가 떠나는 날 고마코는 코트에다 흰 목도리를 두르고 역까지 전송을 나왔다. 그때 요코가 황급히 달려와 춤선생 아들 유키오가 위독하며 고마코를 보고 싶어 한다고. 고마코의 어깨를 붙잡고 빨리 돌아가자고 한다. 그런데 고마코는 손님을 전송하고 있어 못 돌아간다고 거절한다. 시마무라는 그녀가 도쿄로 팔려갈 때 단지 혼자서 배웅해준 사람이며 가장 오래된 일기에 제일 먼저 씌어져 있는 사람이니 마지막을 보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고마코를 설득해보지만 고마코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것은 싫다고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것은 찬설이 같은 냉혹으로도 너무나 뜨거운 애정으로도 해석이 되기에 시마무라는 어느 쪽인가 하고 망설였다. 일기 같은 건 이제 쓸 수 없어요. 태워버릴래요. 고마코는 중얼거리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여간의 출장소 사람이 나와서 개차를 알리었다. 플랫폼엔 안 들어가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마코는 대합실 창문 안에 서 있었다. 창은 닫힌 채였다. 기차가 움직이자 대합실 유리가 반짝 빛나며 고마코의 얼굴이 빛 속에서 밝게 타오르듯 하다가 곧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그 아침 눈이 비치던 거울 속의 얼굴과 같은 빨간 뺨이었다. 또 하나 시마무라에게는 현실이란 것과 이별을 구분하는 빛깔이기도 했다. 접경의 산을 북으로 올라가다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겨울 오후의 희미한 광선은 황혼 빛으로 퍼지고 있었다. 이쪽에는 아직 눈은 없었다. 강물을 따라서 평야로 나온 산의 정상은 묘하게도 잘게 잘라 놓은 듯 솟아 있었다. 거기서부터 부드럽고 아름다운 경사가 먼 자락까지 뻗어 있는 산끝에 달이 떠올랐다. 벌판의 단 하나의 풍경인 그 산의 조용한 모습은 엷은 저녁놀이 뚜렷하게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다. 달은 아직 지지 않았고 엷은 빛깔로 겨울밤의 예리한 차가움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이었다. 시마무라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험하게 몸이 실려가는 듯한 방심 상태에 빠지자 단조로운 차바퀴의 울림이 그 여자의 말소리 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지금쯤은 유키오가 숨을 거둔 게 아닐까. 무슨 까닭인지 완강하게 돌아가지 않으려던 고마코는 마침내 유키오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승객은 쓸쓸할 정도로 적었다. 두 번째 작별이 있은 후 시마무라는 단풍이 물든 가을이 되어 다시 고마코가 있는 설국을 찾는다. 시마무라가 고마코에게 유키오에 대해 물었을 때 유키오는 죽어 있었다. 유키오의 어머니인 춤선생 역시 세상을 떠난 후였다. 요코는 죽은 유키오를 위한 성묘만 다니고 있다고 고마코는 말한다.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함께 유키오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은 주위에 하얀 메밀꽃이 피어있는 선로 주변의 허름한 묘지였다. 묘지 근처에서 둘은 요코와 마주친다. 요코는 고마코의 말맞다나 묘지 주위를 늘 배회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요코와 고마코는 서로 미묘하게 차가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삼나무 숲을 빠져나와 스키장 아래쪽으로 철로를 따라가니 거기가 바로 묘지였다. 논두렁에 약간 높다란 한모통이의 해묵은 비석이 연화문 게 있고 돌부처가 서 있을 뿐 초라한 벌거숭이였다. 꽃은 없었다. 그러나 돌부처 뒤쪽 얕은 나무 그늘에서 뜻밖의 요코의 가슴이 떠올랐다.
순간 그녀도 찌르듯이 불타는 눈초리로 이쪽을 봤다. 시마무라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다. 요코상 빠르구만. 하고 고마코가 말을 이으려 할 때 요란한 화물열차 소리와 함께 누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흘러왔다. 검은 화차깔에서 소년이 모자를 흔들고 있었다. 사이치로, 사이치로, 하고 요코가 불렀다. 눈 내린 신호소에서 역장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다. 들리지도 않는 먼 배 위에 사람을 부르는 듯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화물열차가 지나가 버리자 눈가리개를 벗어 버린 듯 철로 저편의 메밀꽃이 선명하게도 눈에 띄었다. 빨간 줄기 위에 하얗게 가지런히 피어서 한없이 조용했다. 요코는 기차를 보내놓고 동생이 타고 있었으니까 역에 가볼까? 그렇지만 기차가 역에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고마코가 웃었다. 그렇군. 나 유키오상 성묘는 안 하겠어?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더니 묘 앞에 꿇어앉아 두 손을 모았다. 고마코는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머리를 빗으러 가야지. 고마코는 요코에게 그러면서 논두렁을 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시마무라가 설국의 온천장에 머무는 사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마코는 수도 없이 시마무라가 머물고 있는 객실로 찾아온다. 손님을 접대하는 게이샤의 신분이기에 거의 언제나 술에 취한 상태이다.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품에 안겼다가 밀쳐냈다가 웃었다, 울었다 하는 불안한 모습을 반복한다. 시마무라는 그런 고마코의 모습을 무력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마치 밤의 차창 표면에 요염하도록 아름답게 그려졌던 요코의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듯이. 그 바라봄 속에서 시마무라는 이곳 설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마무라가 부르지 않아도 고마코는 부지런히 자주 왔다. 그녀는 여관에 불려오기만 하면 시마무라 방에 들르지 않는 때가 없었다. 탕에 갈 때도 을에 들렀다. 연애가 있을 때는 1시간이나 앞당겨와서 하녀가 부르러 올 때까지 그의 방에서 놀곤 했다. 손님 방을 곧잘 빠져나와서 그의 방에서 얼굴을 고치고 이제부터 벌이 하러 가는 거예요. 장사 욕심이 있으니까. 하고 나가곤 했다. 떨어지지 못해서도 아니고 헤어지기 싫어서도 아니었으나 고마코가 자주 만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습성에 들어버렸다. 고마코가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마코의 모든 것이 시마무라에게 전해져 오는데 시마무라의 아무것도 고마코에겐 통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영영 이 온천장에는 와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즈음. 여관 주인이 특별히 내준 교토 제품의 오랜 쇠 주전자에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 솔바람 소리 저편으로 작은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방울 소리 같은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고마코의 작은 발이 문득 시마무라에게 보였다. 시마무라는 놀라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윽고 단풍 끝자락, 첫눈이 내리고 얼마 후, 마침내 시마무라가 애써 뒤로 미루어 왔으나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간이 찾아온다. 시마무라가 온천장 부근의 여행지에 잠시 다녀온 후 고마코와 만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던 누에고치 창고에서 불이 났다. 두 사람이 누에고치 창고를 향해 달려갈 때 문득 올려다 본 차가운 밤하늘에는 하얀 은하수가 떠 있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왔다. 두 사람은 돌아보다가 불꽃이 아랫마을 중간쯤에서 타오르는 게 보였다. 고마코는 뭐라고 두세 마디 외치고는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오르는 속에서 시뻘건 불꽃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어디야? 자네가 있던 손생댁 근처 아닌가? 더 위쪽이에요, 정거장 가까이. 불길이 지붕을 뚫고 올라왔다. 어머, 누에고 치창고예요. 누에고 치창고가 타고 있네. 고마코는 고개를 뒤흔들며 울기 시작했다. 그 머리는 시마무라 손바닥에서 여느 때보다도 조그맣게 느껴졌다. 굳은 관자놀이가 떨렸다. 고마코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얼굴을 들고 그래요, 누에고 치창고에서 영화가 있어요. 오늘 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 가득 들어 있을 거예요. 그거 큰일인데. 부상자가 날 거예요. 다 죽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돌계단을 뛰어 올랐다. 위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쳐다보니 높다란 여관 2층, 3층의 방들의 장지가 모두 열리고 밖에 복도엔 사람들이 나와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여관의 서기 서너 명이 넘어질 듯이 내려왔다. 고마코는 소리를 질러 물었다. 누에고 치창고인가요? 누에고치 창고요. 다친 사람은 없나요? 은하수가 곱군요. 고마코는 중얼거리며 하늘을 쳐다본 채 또 달리기 시작했다. 아. 은하수. 하고 시마무라가 쳐다보는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붕 떠오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은하수의 밝은 빛이 시마무라를 건져 올릴 만큼 가까웠다. 벌거벗은 은하수는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휘감으려고 바로 그곳에 내려와 있다. 무서운 유염이었다. 시마무라는 자신의 작은 그림자가 지상에서 거꾸로 은하수에게 비치는 듯 느꼈다. 은하수가 처져 있는 어두운 산 쪽을 고마코는 달려가고 있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빨간 자락이 펄럭였다. 시마무라는 줄기차게 뒤따랐다. 고마코는 걸음을 늦추더니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가보실 건가요? 당신도 호기심이 많은 분이군요. 내가 놀림감이 되니까 돌아가세요. 불란데까지 당신을 끌고 가는 건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시마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 발을 멈췄다. 고마코는 그의 소매를 가볍게 잡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 가서 기다려 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며 싫어요. 이제는 꽝 하고 고마코는 몸을 부딪혔다. 시마무라는 한 발 비틀거렸다. 길가에 녹은 눈 속에 파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한심스러워요. 고마코는 재빠른 말투로 따져들었다. 당신 나를 좋은 여자라고 했죠. 가버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일러준 거죠? 울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울었어요.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빨리 가 버리세요. 고마코의 착각으로 도리어 여자의 몸속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간 말을 생각하니 시마무라는 새삼 미련으로 목을 졸리는 듯했다. 갑자기 불난 곳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불길이 불꽃을 뿜어 올렸다. 어머, 또 타오르네. 저렇게 불길이. 두 사람은 제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고마코는 잘 뛰었다. 약간 살이 찐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보면서 달리자니 더욱 숨결이 가빠졌다. 그러나 고마코도 갑자기 숨이 차는지 시마무라에게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눈알이 시려서 눈물이 나와요. 뺨은 달아오르는데도 눈은 차가웠다. 시마무라도 눈꺼풀이 처졌다. 깜빡이면 은하수가 눈에 가득 찼다. 시마무라는 눈물이 떨어질 듯한 것을 참으며 밤마다 이런 은하수인가? 밤마단 아니죠.
날씨가 참 좋군요. 은하수는 두 사람이 달려온 뒤쪽에서 앞으로 흘러내리고 고마코의 얼굴은 은하수 속에서 빛나는 듯이 보였다. 하늘을 넘쳐서 가로지르는 빛의 층이 이렇게도 어두운 것인지 시마무라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 흐린 달밤보다는 오히려 엷은 것이 별빛이련만 없던 보름달보다도 은하수는 더 밝아. 고마코의 얼굴이 낡은 가면같이 부각되어 여자의 내음이 풍기는 것이 기이했다. 커다란 오로라와도 같은 은하수는 시마무라의 몸을 적시며 흘러 땅끝에 서 있는 듯이 느껴졌다. 고요하고 차가운 적막이면서도 뭔지 요염한 놀라움이기도 했다. 당신이 가신 뒤엔 난 진실하게 살게요. 고마코가 대여섯 발짝 가다가 뒤를 봤다. 왜 그래요? 시마무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방에 같이 가요. 고마코는 왼손을 약간 올리고는 달려갔다. 뒷모습이 검은 산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시마무라가 걷기 시작하자 고마코의 모습은 길가의 집 건물 사이에 가려졌다. 어느 틈에 곁에 왔는지 고마코가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시마무라는 돌아보고는 잠자코 있었다. 불 쪽을 보고 있는 고마코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목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시마무라의 가슴에 격렬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왠지 시마무라는 이별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입구 쪽 기둥 가까이 또 불길이 치솟으며 타기 시작했다. 펌프에 물을 한 줄기 뿜어내자 용마루와 대들보가 김을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여자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누에고치 창고는 연극 같은 것으로도 쓸 수 있도록 2층에 형식적인 객석이 있었다. 2층이라고 해도 나지막하다. 그 2층에서 떨어졌으니 지상까지는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눈으로 쫓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소리는 없었다. 물이 괜 곳이라 먼지도 올리지 않았다. 타다 남은 불을 향해 펌프가 한 대 비스듬하게 활 모양으로 물을 뿜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여자의 몸이 떠올랐다. 그런 식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자의 몸은 공중에서 수평이었다. 시마무라는 섬뜩했으나 순간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환영 같기도 했다. 굳어있던 몸이 공중에 던져지자 인형과 같은 무저항과 생명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삶도 죽음도 정지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고 시마무라도 알아챈 것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 앗하고 숨을 삼킨 것도 고마코가 앗하고 부르짖은 것도 실은 같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요코의 장단지가 지상에서 잠시 격렬한 것도 같은 순간인 듯 했다. 고마코의 절규는 시마무라의 몸속을 뚫고 지나갔다. 요코의 장단지가 격렬한 것과 같은 순간 시마무라도 발끝까지 차디찬 경련이 지나갔다. 뭔가 애절한 고통과 비에 억눌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요코의 경련은 보일 듯 말 듯한 짧은 순간에 곧 멈춰졌다. 그 경련보다 먼저 시마무라는 요코의 얼굴과 붉은 화살 무늬의 옷을 보고 있었다. 요코는 반드시 누운 채 떨어졌다. 한쪽 무릎 조금 위까지 옷자락이 젖혀져 있었다. 땅 위에 부딪혀도 장단지가 격렬했을 뿐 실신한 채였다. 시마무라는 웬일인지 죽음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요코의 몸속에 생명이 변형하는 그 갈림길 같은 것을 느꼈다. 요코를 떨어뜨린 2층 좌석에서 뼈대 나무가 두세 개 무너져 요코의 얼굴 위에서 타기 시작했다. 요코는 찌르는 듯한 아름다운 눈을 감은 채였다. 턱을 내민 채 목의 선이 늘어져 보였다. 불빛이 창백한 얼굴 위를 흔들거리며 지나갔다. 몇 해 전 시마무라가 이 온천장의 고마코를 만나러 오는 차 안에서 요코의 얼굴 한복판에 상과들의 등불이 켜졌을 때의 모습을 문득 회상하고 시마무라는 또 가슴이 떨렸다.
무언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애가 여기 있었다. 고마코가 시마무라 곁에서 뛰쳐나갔다. 고마코가 부르짖으며 눈을 가린 것과 둘러선 사람들이 하고 숨을 죽였던 바로 그때였다. 물을 맞고 검게 타다 남은 부스러기들이 흩어진 그 속에 고마코는 게이샤의 긴 옷자락을 끌고 비틀거렸다. 요코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려고 했다. 필사적인 긴장된 얼굴 밑에 요코의 승천할 듯한 공허한 얼굴이 처져 있었다. 고마코는 자신의 희생이나 형벌을 안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람들이 제각기 소리를 지르며 흐트러져 우르르하고 두 사람을 둘러쌌다. 비켜요. 비켜주세요. 고마코의 절규가 시마무라에게 들렸다. 이 애가 미쳐요, 미쳐요. 어지러운 목소리에 고마코에게 시마무라는 가까이 가려고 하다. 요코를 고마코에게서 빼앗아 안으려고 하는 사나이들에게 밀려 비틀거렸다. 발을 버티고 바로 서면서 눈을 든 순간 서하고 소리를 내면서 은하수가 시마무라 속으로 흘러 떨어지는 것 같았다.